1999년의 여름, 강릉의 공기는 바다의 짠 내음과 뜨거운 햇살의 열기로 가득했다. 박병철 씨 가족이 낡지만 정겨운 간판이 걸린 동해 여관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휴식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아내 김선희 씨는 딸 민지의 손을 꼭 잡았고 10살 배기 민지는 처음 보는 바다 풍경에 눈을 반짝였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족 여행이었지만 남편 병철의 미간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깊은 시름은 다가올 비극의 미세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짐을 내렸고 그들의 마지막이 될 여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여관 주인 배 씨는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였다.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그의 존재감은 희미했고 무표정한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기 어려웠다. 그는 무심한 말투로 가족을 2층 구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지는 낡은 침대 위로 뛰어오르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 모습을 보며 부부도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미소를 지었다. 배 씨는 그런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서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여관의 어둡고 긴 복도와 기묘하게 어우러져 새우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날 오후 박 씨 가족은 마치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은 사람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경포 해변의 부드러운 모래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고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기며 즐거워했다. 저녁에는 근처 식당에서 조개구이를 먹으며 민지의 재롱에 웃음꽃을 피웠다. 하지만 여관으로 돌아온 늦은 밤, 방 안에서는 부부의 나지막한 대화가 새어나왔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남편은 이번 여행만 끝나면 다 해결될 거야 라며 애써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여행의 즐거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관에는 섬뜩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청소를 위해 203호의 문을 연 직원은 방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방은 마치 사람들이 잠시 외출한 것처럼 보였다. 침대는 정돈되지 않은 상태였고 화장대 위에는 아내의 화장품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옷장에는 그들의 옷이 걸려 있었으며 가장 결정적으로 침대 머리맡에는 민지가 잠들 때마다 꼭 껴안고 자던 낡은 토끼 인형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가족의 흔적은 선명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후였다. 불길한 예감이 여관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젊은 형사 최현수는 현장의 기묘한 분위기에 본능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야반도주가 아니었다. 가족이 모든 소지품, 특히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까지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며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그의 예리한 눈빛에는 이제 막 형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신참의 열정과 패기가 넘쳤지만 동시에 미궁에 빠진 사건 앞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서려 있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최 형사의 수사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그는 여관 주인 배 씨를 첫 번째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그는 매우 침착하고 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배 씨는 가족이 새벽녘에 급하게 짐도 챙기지 않고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아마도 급한 사정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의 진술에는 어떤 모순도 없어 보였고 주변에는 다른 목격자나 비명을 들은 사람도 없었다. CCTV는커녕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았다. 최 형사의 가슴은 답답함으로 타들어갔다. 결국 몇 달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박 씨 가족 실종 사건은 여러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서류 캐비닛 속에 묻히고 말았다. 경찰은 가족이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최현수 형사에게 이 사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실패의 상징이자 아픈 흉터로 남았다. 그는 밤마다 꿈속에서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민지의 얼굴을 보며 괴로워했다.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은 그의 젊은 이상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모르는 진실은 여관의 차가운 벽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06년이 되었다.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 동안 젊고 패기 넘쳤던 최현수 형사는 세상에 풍패 닳고 닳아 냉소적인 중년의 형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해결되지 못한 사건 파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는 1999년 강릉의 한 가족 사진이 빛바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오래전의 열정을 잃고 흐릿해졌지만 그 사건만큼은 그의 뇌리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깊은 부채감으로 남아 있었다. 그에게 그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영원한 낙인이었다. 어느 무료한 오후, 그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7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과거를 세차게 흔들었다. 동해 여관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에 들어갔다는 것이었다. 최 형사는 순간 숨을 멈췄다. 잊으려 애썼던 장소의 이름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파고들었다. 씁쓸한 추억과 함께 묘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7년 전 그 여름의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고 무언가 드러나야만 한다는 강렬한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최 형사는 본능적으로 차를 몰아 철거 현장으로 향했다. 굉음을 내며 건물을 부수는 굴착기의 모습은 마치 그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파헤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작업을 지휘하던 인부의 다급한 외침이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굴착기가 지하실의 낡은 콘크리트 벽을 허무는 순간 그 안에서 기이한 형태의 물체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인부들이 가까이 다가가 흙먼지를 털어내자 그것이 사람의 뼈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7년 동안 굳건히 진실을 가두고 있던 벽이 마침내 무너지면서 끔찍한 비밀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경찰 통제선으로 둘러싸였고 최 형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곳으로 들어섰다. 그는 한눈에 그 장소를 알아보았다. 자신의 형사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바로 그 여관의 지하실이었다. 그의 옆에는 젊고 의욕 넘치는 후배 이 형사가 서 있었다. 이 형사는 그저 오래된 살인사건 현장 정도로 여겼지만 최 형사에게 그곳은 과거의 망령들이 울부짖는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뼈들이 발견된 벽의 잔해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돌아온 것이다.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현장 감식팀은 곧바로 유골 수습에 나섰고 정밀 감식 결과 성인 남녀와 여자아이로 추정되는 세 구의 유골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모든 정황이 7년 전 실종된 박병철 씨 가족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 형사는 곧장 경찰서로 돌아와 먼지 쌓인 캐비닛을 열고 강릉 일가족 실종 사건 파일을 꺼내 들었다. 파일 표지에 붙어있던 가족의 단란한 사진을 보는 순간 7년간 억눌러 왔던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억울하게 죽어간 그들에게 뒤늦은 안식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낡은 수사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당시의 증거들, 참고인 진술, 자신의 메모까지 꼼꼼히 재검토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완전했지만 유독 한 사람의 얼굴만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로 여관 주인 배 씨였다. 그의 침착하고 태연했던 얼굴,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던 눈빛이 오히려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최 형사는 배 씨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으며 어쩌면 사건의 모든 열쇠를 쥔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이제는 그가 쳐놓은 거짓의 장막을 걷어낼 때가 온 것이었다. 1999년 그날 밤의 기억이 섬광처럼 최 형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기록 속에서 그는 7년 전의 마지막 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상상은 하나의 장면에서 멈췄다. 바로 박병철 씨와 배 씨가 여관 로비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박 씨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배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배 씨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방을 나서기 전까지는 지갑이 있었다고 말했다. 배 씨는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순간적으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일렁였다. 다시 2006년 현재, 최 형사와 이 형사는 수소문 끝에 배 씨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는 여관을 팔고 강릉을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최 형사는 낡은 그의 집 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7년 만의 재회였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꺼져가던 정의에 대한 불씨가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젊은이 형사는 그저 참고인 조사를 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 형사의 눈빛에는 이미 범인을 대하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배 씨의 집은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맞은 듯 낡고 허름했다.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던 배 씨는 갑작스러운 형사들의 방문에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7년 전의 사건에 대해 묻자 희미한 기억을 더듬는 척하며 예전과 똑같은 진술을 반복했다. 가족이 새벽에 급히 떠났고 자신은 그저 그들을 배웅했을 뿐이라는 이야기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고 표정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이 형사는 노인의 기억력 문제를 거론하며 수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최 형사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그는 배 씨가 박 씨 가족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그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다. 그것은 단순한 노화나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밀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자의 무의식적인 반응이었다. 최 형사는 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의 평온한 가면 뒤에는 7년간 묻어두었던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배 씨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 형사는 최 형사의 집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늙고 병약해 보이는 노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는 최 형사에게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최 형사는 단호했다. 범인은 바로 저놈이야. 내 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7년간의 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 형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베테랑 형사의 꺾이지 않는 신념 앞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수사에 진전이 없자 최 형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관이 있던 동네를 다시 찾아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동네의 모습도 변해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7년 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혹은 누군가가 두려움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한 집 한 집 문을 두드리며 박 씨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날 밤에 대해 무언가 기억나는 것이 없는지 끈질기게 물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탐문 끝에 마침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관 바로 맞은편 집에 살던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다. 할머니는 7년 전 경찰 조사 때는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여관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여자의 비명 소리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고 증언했다. 당시에는 부부 싸움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다음 날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불안에 떨었다고 했다. 할머니의 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여관 지하실 쪽에서 밤늦게까지 망치질 소리와 시멘트를 섞는 듯한 소음이 계속 들렸다고 말했다. 또한 여관 주인 배 씨가 밤중에 혼자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들을 지하실로 나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도 했다. 당시에는 작은 보수 공사를 하는 줄로만 알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의심스럽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 형사는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최 형사와 이 형사는 즉시 경찰서로 복귀했다. 할머니의 증언은 배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되었다. 최 형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골의 정밀 감식을 다시 한번 독촉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배 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뿐이었다. 이 형사 역시 더 이상 최 형사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최 형사의 끈질긴 집념 뒤에 숨겨진 진실의 무게를 깨닫고 선배 형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 형사의 눈빛에는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는 굳은 의지가 불타올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국과수로부터 최종 감식 결과가 도착했다. 유골의 신원은 DNA 대조를 통해 박병철, 김선희, 그리고 딸 박민지 양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또한 부부의 두개골에서는 둔기에 의한 다발성 골절이 발견되었으며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 아이의 유골에서는 명확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덧붙여졌다. 사망 시점은 실종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모든 과학적 증거가 배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최 형사는 보고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감식 결과를 받아든 최 형사는 마지막으로 배 씨를 압박할 카드를 손에 쥐었다. 그는 이 형사와 함께 다시 배 씨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7년 전 힘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력했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의 손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진실의 조각들이 들려 있었고 그의 마음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을 끝낼 시간이었다. 1999년의 마지막 밤이 다시 최 형사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박병철 씨는 배 씨에게 자신의 돈을 훔쳤냐고 거세게 따져 물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배 씨는 박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고 그는 옆에 있던 둔기를 들어 박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쳐나온 아내 김선희 씨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배 씨의 눈은 이미 살인자의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끔찍한 비극은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배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김선희 씨에게도 무자비하게 둔기를 휘둘렀다. 순식간에 두 사람을 살해한 그는 핏자국이 낭자한 로비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부모를 찾아 방에서 나온 민지가 겁에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투명한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본 순간 배 씨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을 넘고 말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우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 순간 여관의 모든 불빛이 꺼지는 듯한 깊은 어둠이 내렸다. 최 형사는 배 씨의 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에는 배 씨의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실은 차가운 콘크리트 벽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최 형사는 굳게 닫힌 대문을 노려보았다. 문 너머에는 자신의 죄가 영원히 묻힐 것이라 믿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7년간의 악몽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발걸음이었다. 다음 날 배 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취조실로 끌려왔다. 차가운 금속 책상과 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인 취조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연수 형사는 배 씨의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응시했다. 배 씨는 여전히 초조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은 그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최 형사는 낡은 사건 파일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7년 전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민지의 사진이었다. 그 순수한 미소가 배 씨의 무너져가는 방어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최 형사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할머니의 증언부터 시작해 그날 밤 들렸던 비명소리와 공사 소음, 그리고 지하실 벽 속에서 발견된 세 구의 유골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배 씨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둔기로 인한 두개골 골절,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다. 배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최 형사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그물처럼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태연한 가면은 조각조각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7년간 억눌러왔던 공포와 죄의식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 순간 취조실의 시간은 1999년의 그 끔찍한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사소한 절도에 대한 추궁으로 시작된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번졌다. 박병철 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치자 배 씨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손에 잡히는 둔기로 박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박 씨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아내 김선희 씨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 나타나자 배 씨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에게도 달려들었다. 순식간에 여관 로비는 피비린내에 나는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부모님의 비명소리에 놀라 방에서 나온 민지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부모님과 그 앞에 서 있는 배 씨를 보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아이의 겁에 질린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배 씨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 아이를 살려두면 자신은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려는 민지에게 다가가 거친 손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다. 아이의 작은 몸부림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손을 놓지 않았다. 마지막 증인마저 자신의 손으로 없앤 그는 완전한 괴물이 되어 있었다. 범행을 저지른 후 배 씨는 끔찍할 정도로 침착하고 메토디컬하게 움직였다. 그는 세구의 시신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갔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시멘트를 물에 섞어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새도록 지하실 벽의 일부를 허물고 그 안에 시신들을 차례로 집어넣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시신 위로 시멘트를 덧바르며 벽을 완벽하게 복원했다. 자신의 끔찍한 비밀이 이 차가운 콘크리트와 함께 영원히 굳어버릴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7년간 그 비밀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왔던 것이다. 다시 현재의 취조실. 최 형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바에 씨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 아이는 고작 10살이었습니다. 아이가 당신 얼굴을 제대로 보기는 했습니까? 그저 엄마 아빠를 찾으러 나왔을 뿐인 그 아이를 왜 죽여야만 했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던진 이 질문은 배 씨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7년간 인간이길 포기했던 자의 영혼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최 형사의 마지막 질문에 배 씨의 무표정한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7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두서없이 쏟아져 나왔다. 사소한 도둑질을 들킨 것에 대한 분노, 우발적인 살인, 그리고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저질렀던 연쇄 살인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변명,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있었다. 젊은이 형사는 그 추악한 진실의 무게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채 경악과 연민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이론이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배 씨의 자백 이후 강릉 일가족 실종 사건의 끔찍한 진실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7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이 한 여관 주인의 잔혹한 연쇄 살인으로 밝혀지자 세상은 큰 충격에 빠졌다. 뉴스에서는 연일박 씨 가족의 생전 사진과 함께 평범한 이웃으로 위장한 채 살아온 살인마의 얼굴을 내보냈다. 사람들은 사소한 다툼이 일가족 몰살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7년간 진실을 품고 있던 콘크리트 벽의 이야기에 몸서리쳤다. 오랫동안 잊혔던 피해자들의 이름은 이제서야 전 국민의 가슴에 깊은 슬픔의 낙인으로 새겨지게 되었다. 며칠 후 박 씨 가족의 조촐한 장례식이 치러졌다. 그들을 기억하는 가까운 친척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장례식장은 텅 비어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최현수 형사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장례식장 가장 뒤편에 서서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제단 위에 나란히 놓인 세 사람의 영정사진이 그를 향해 웃고 있는 듯했다. 그는 차마 가까이 다가가 향을 피울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장례는 그에게 결코 승리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저 7년 늦게 도착한 너무나도 비통하고 무거운 마침표일 뿐이었다. 그는 세 개의 작은 유골함이 안치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조용히 자리를 떴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최 형사는 교도소로 이송된 배 씨를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할 것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면회실의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보이는 배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생기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최 형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거대해 보였던 악의 실체는 이제 그저 초라하고 늙은 죄수일 뿐이었다. 배 씨는 고개를 들어 최 형사를 발견하고는 겁에 질린 눈으로 시선을 피했다. 최 형사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서 면회실을 나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건이 종결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최 형사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낡은 서류철 하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바로 강릉 일가족 살인사건 파일이었다. 그는 파일 맨 앞장에 붙어있던 이제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박씨 가족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사진을 파일 가장 깊숙한 곳에 넣고 서류철을 덮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파일을 미제 사건 캐비닛이 아닌 해결 사건 서랍에 집어넣었다. 철컥하고 서랍이 닫히는 소리는 그의 오랜 악몽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지막 장면. 최형수는 홀로 차를 몰아동해 여관이 있던 공터를 찾았다.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던 건물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땅 위에 섰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7년 전 그날과 똑같은 태양이 고요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씁쓸한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감싸고 푸른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이제 더 이상 그는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박씨 가족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바다였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위로하는 진혼곡처럼 들려왔다. 최 형사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나 성취감이 아닌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무겁고도 차분한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 진실은 때로 너무나도 잔인하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7년간의 기나긴 추적은 그렇게 쓸쓸하지만 완전한 끝을 맺었다.